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 분이죠.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오나 늘 고민하면서도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한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정말 끝나는 걸까요? 백신이 도입됐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바이러스 변이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백신은 정말 효과적인 것일까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백신의 접종 순서는 효율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잘 마련된 것일까요? 백신이 많은 분들에게 접종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군복무 시절에는 역학조사관으로 메르스 사태를 직접 몸으로 겪으셨고요.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예방의학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우리 정재훈 교수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나?입니다. 이미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우리에게 다가섰고요. 최근에 하루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400명대, 3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동안 3차 대유행 시작 이후 잘해온 걸까요? 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대응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데요. 가장 잘한 점은 기본적으로는 유행 차단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행 차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1차 유행 때는 확진자 숫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명, 200명만 나와도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다가 지금은 하루에 400명 정도 나오는데도 굉장히 상태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 간의 비교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 명이 나오고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수천 명씩 나오거든요. 외국 사례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더 잘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아쉬움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1차가 대구 경북에서 이제 종교 집단에 의한 유행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유행을 우리가 굉장히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응하는 데 경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나라는 이제 2015년에 메르스 유행을 한번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정비가 되어 있었어요.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역학조사관도 있었고요. 진단검사할 준비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나갈 인력들인데 인력들이 15년에 있었던 사람들이 2020년에도 거의 대부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대구에서 유행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대응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한 번의 유행에서 이제 우리가 1차 유행에서 끝나고 2차 유행으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5월 정도였었거든요. 5월 정도였었는데 그때 우리가 방역 성과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때 조금만 저는 2, 3주 정도만 더 방역을 철저히 했었으면은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좋았을 수 있다. 더 좋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지점이 몇 군데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백신 접종이나 이런 백신 도입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우리가 백신 접종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데 그 사이에 있는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이 빠르게 올라가냐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서 마지막에 다 접종을 해드리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잘할 수 있는 지점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취약하고 연로하시고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에게 먼저 맞추는데 이분들에게서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지영 교수님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경고를 바라셨어요. 특히 언론에. 경쟁을 그만둬 달라. 네. 이분부터 일단 왜 그러셨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사례는 대부분 접종하시고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런데 접종하시고 돌아가셨다와 접종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지만 하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네. 우리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와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훈련을 받은 과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 속담이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근데 정말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졌는지, 근데 까마귀가 지나가다가 배를 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까마귀가 지나가다가 배를 쳐야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처음부터 해드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제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 논란도 동일한데 속보는 너무나 빠릅니다. 속보는 야속할 정도로 저도 조사하기도 전에 저는 뉴스 기사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로 제가 뉴스로 아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전에. 근데 정말 속보는 너무나 야속할 정도로 빠르고요. 그런데 그 속보의 제목은 굉장히 한 줄이잖아요. 접종하시고 어떤 증상으로 돌아가셔. 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하루 종일 설명을 드려도 정말 설명을 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보는 빠르지만 전문가의 설명은 길고 지루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근데 이거는 저 한 명의 노력이나 전문가 몇 명의 노력으로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언론의 윤리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당국이 설명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 설명 자체가 너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냥 그 헤드라인만 머리에 남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에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근거를 몇 개를 주면 돼요, 찾아서. 그런데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이제 흔히 드는 설명인데 이게 법적인 용어더라고요. 악마의 증명이라는 네. 법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악마가 없다라는 거를 악마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악마를 데려와서 악마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마가 없다라고 증명을 하려면은 악마가 없다라는 걸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가 있습니다. 악마는 항상 모습을 숨기고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아. 라는 그런 식의 무한한 논증 과정이 펼쳐지거든요. 그게 의학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게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근거는 굉장히 몇 가지 조사나 근거를 보면 자명하게 나타나고 과거의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신과 사망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대답을 다 해드려도 또 다른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전문가나 학계에서는 너무나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부재에 대한 증명이 너무나 어려운데 하지만 헤드라인에서 보이는 시간적 선후관계 그러니까 접종하고 돌아가셨으면 접종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지적인 그 편향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편향을 우리가 이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현대적인 백신 제조나 임상시험 이런 전략이나 기법 같은 것들은 거의 1980년 이후에 다 정립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 전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대한 문제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백신 반대론자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런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아예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1950년대에는 소아마비가 굉장히 흔했었거든요. 소아마비 다 백신 맞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아마비는 대표적인 생백신입니다. 생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좀 덜 약하게 만든 거죠. 덜 약하게 만들어서 진짜 바이러스를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마비에 걸리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2차 감염이 이루어져서 또 지역사회에 퍼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게 50년대였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미국에서 보면은 그때 독감 백신 접종이 거의 처음 이제 시작이 되던 시절인데 그때는 독감 백신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 봤기 때문에 독감 백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의학적 부작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라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났더니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굉장히 신기한 증후군이 그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길랑바레 증후군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이 만들어지잖아요. 면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면역 체계에 오히려 문제를 약간 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드문 확률로. 굉장히 드문 확률인데 확률이 10만 명당 1명입니다. 10만 명당 1명인데 4천만 명이 맞으면 400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예, 적은 숫자가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시험 절차, 그다음에 특히 백신 안전성에 대한 절차가 그 두 번의 사건이 있으면서 거의 다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상시험, 동물실험하고 사람시험 조금 하고 조금 더 많이 하고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지금은 거의 4단계, 5단계에 걸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리포트를 거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해요.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누가 어디 가서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다 조사해서 올리는데 미국도 보면 접종 후에 사망 신고가 거의 1000건이 넘고요. 영국도 보면 한 400~500건 정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대신 미국과 영국 언론은 이걸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기저질환을 앓는 분들이 대부분 먼저 접종을 하시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백신 접종을 하면 경증 부작용들은 다 거의 3분의 1 정도 있으시거든요. 몸살 기운, 발열, 그다음에 두통. 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앓고 계시던 질환들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논리는 굉장히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입증하기가 있고, 어렵네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건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하나의 우리는 개별 사건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대규모 인구 집단에 대한 접종 전체를 하는 거고 거기서는 확률이 적용이 됩니다. 확률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접종 전에 우리가 요양병원에 지금 65세 미만 접종을 하고 계시니까 한 달에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입원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돌아가시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종하고 나서 한 달 동안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입원에 계신 분들이 몇 분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숫자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 두 숫자를 비교를 해서 접종하고 나서 사망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가 알려질 수 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들이 다 확률로 포개어져서 아닐 수 있구나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네.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만 들어도 사실 일반인들은 그래도 백신을 맞으면 혹시 내가 혹시나 내가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막 뉴스에서 떠들어대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저도 그렇고 다 모두 다 백신을 맞을 건데 그 이후에 만약에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몇 명 돌아가셨는지, 한 달 사이에 몇 명 돌아가셨는지는 그러면 최소한 한 달의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의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게 외국에서 먼저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가 지금 2억 건이 있습니다.
2억 번의 접종이 있었어요. 2억 번의 접종에서 있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정부가 보고를 이제 조사를 해서 전후의 사망률의 변화가 없었고 개별 사례를 조사했는데 관련성이 없었다라는 리포트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저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긴 한데 우리를 못 믿으시더라도 미국과 영국의 전문가나 당국의 결과는 그래도 믿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육지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말씀하신 내가 접종해서 사망하면 어떡해? 라는 거에 대한 설득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걸 막아드린 거고 코로나19로 돌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막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은 거에 대한 이익을 본인은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건 굉장히 적어 보일 수 있다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이득이에요. 그러네요. 하지만 당장 내가 접종하는 건 당면한 피해나 당면한 비용입니다. 그럼 미래에 예측되지 않는 이익을 어떻게 지금의 비용보다 크다고 설득하냐? 그거는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20대나 30대의 개인의 입장에선 손해일 수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로 보면 분명히 이익입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큰 이익인데요. 그게 하나의 개인으로 다 쪼개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가족과 거주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지 않고 혼자 계시고 사회적 접촉이 없는 어떤 젊은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은 접종하면 이익은 없고 피해만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피해와 이익은 사회 전체로 합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개인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국가가 부여한 책임을 나는 거부하겠어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거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 안 맞을래 라고 해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 경우에 우리 사회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굉장히 편한 감염병이고 쉬운 감염병이고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감염병이면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19가 그만큼 위험하고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런 감염병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유행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접종을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19랑 걸리는 건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가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는 코로나19에 한 번은 걸리실 겁니다. 접종을 하지 않으시면요.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언젠간 한번 걸리실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접종의 참여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언젠가의 시간이 점점 짧아질 거예요. 점점 짧아지고 더 크게 유행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이에요. 본인이 보호받으실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굉장히 신기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면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위험해요. 굉장히 급격하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위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은 보호할 수 있어요. 최소한. 바이러스가 네네. 계속 변이가 네네.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생각을 해보면 이 백신은 이전에 있는 변이 되기 전 바이러스를 네네. 겨냥해서 만들어진 백신일 텐데 네네. 그걸 맞으면 사실 변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이제 나타날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인 생존 무기가 변이에요. 변이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아하. 변이해야지 자기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본능적인 생존. 예,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근데 매우 빠른 편까지는 아니고요. 굉장히 어느 정도는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이라서 이제 변이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지금 개발한 백신들은 변이를 따라갈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근데 우리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노바백스 같은 백신들이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로 만들어진 백신들이거든요. 근데 그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들은 다 유전공학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유전자 단위에서 변이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린 이제 유전자 단위로 변이된 걸 찾아서
편집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류한테 생긴 거예요. 아하. 이 능력이 생긴 지가 뭐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게 이번이 처음인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 변이가 있더라도 이제 백신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맞는 백신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장담은 드릴 수가 없지만 업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교수님 설명처럼 이제 겨우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 기술일 텐데 다 좋은 것만 있겠느냐? 그 새로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또 없겠느냐라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사실 여기 악마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결국은 계속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첫 번째로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백신이 너무 빨리 개발이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약회사나 의학의 입장에서 백신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백신이 비싸다고 해도 1회 접종하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에 그 병에 대해서는 한 번 평생 거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마다 구독 경제로 돌아가잖아요. 거기는 결국 한 달마다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건데 그게 네. 한 달 약값이 10만 원이에요. 그걸 12개월 드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는 거예요. 제약회사 입장에서의 백신 개발은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적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때까지 백신 개발이 굉장히 지연됐죠. 그게 신중하게 개발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투자가 너무 안 되고 저희도 너무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지만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되고요. 자기들이 손해에 날 행동이니까. 네, 그 다음에 임상시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임상시험 하려면 그 병에 걸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너무나 유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10명 중에 2분 걸리시고 3분 걸리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감염병은 우리가 10,000명 데리고 시작해도 그 병에 걸리는 사람이 100명, 200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더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되고 그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고 싶어도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과거가 너무 느렸던 거죠. 지금이 빠른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경제적 이윤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미국 정부의 큰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과학자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제 mRNA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더 원대한 꿈이 있어요. 이 기술로 상용화를 해서 이 mRNA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암 치료나 불치병 치료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발전하기 위한 기반 기술입니다. 이번에 그 사람들이 이 기회로 회사 이름을 알려서 그 다음 목적까지 가려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는 10년 내지 20년이 걸려야 1상, 2상, 3상 거치고 장기간 부작용 여부를 관찰하고 이제 됐습니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백신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급박하니까 이 기간이 10분의 1 이상으로 단축돼서 아직까지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검증도 없는데 맞으세요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네. 어떤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혹시라도 이 백신을 맞은 이후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짚으세요? 이것도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근데 그것도 역시 네. 없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네, 문제죠. 없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네. 문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전상 장기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기전상 설명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명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악성 종양이나 유전자나 이런 거에 변화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영향이 남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백신들이 유전체에 들어올 능력이 없어요. 유전체에 들어올 능력이 있다면 이걸로 암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유전체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과학이 부족해서 그까지 못 가요.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오히려 과학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암 치료나 이제 생명 연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과학이 그까지 발전하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백신 원리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백신 원리 말고 좀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기 부작용은 우리가 지금은 고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백신으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이익이 장기적인 잠재적인 피해를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예, 사회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부작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없다는 걸 증명을 하거나 있다는 걸 증명을 해도 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너무 연구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 과민증이라는 네네. 걸 이제 겪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네네. 보고가 됐는데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결국은 그 과민증이라고 하는 게 아나필락시스인데요. 근데 어떤 약이든 투약을 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특히 급성으로 나는 게 아나필락시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잘 혹시 이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중에 기립성 저혈압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어떤 몸에 자극이 가해지면 그 반응 때문에 실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사 맞으시면서 졸도하시거나 어떤 주사를 맞으실 때 기절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주사 바늘을 꽂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러 가면 항상 앉은 상태에서 접종을 하시잖아요. 서서 접종을 하면 실신을 하시면 그냥 넘어지시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셔서 뇌출혈이나 낙상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은 앉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도 그냥 외부의 물질이 몸에 주입이 되면 확률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건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종하고 나서 30분 정도는 꼭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준 절차라고 하는 게 괜히 생긴 건 아니고요. 다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절차도 완전하지 않겠죠.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바뀌긴 할 텐데 이건 확률적인 문제라서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는 절대 말을 못 드립니다. 대신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회복되거나 응급조치를 최대한 잘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대답밖에 못 드리는 거죠. 네. 근데 보면 이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릴까 하는 저의 입장도 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앞당기거나 혹은 이게 먼저 맞아야 될 사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나도 빨리 맞고 싶고 이런 느낌 들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해결도 그렇고. 네. 이제는 뭐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방역을 이때까지 참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활용점정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은 백신 접종을 위한 게 안전하긴 하지만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접종만으로 70%까지 가는 거는 백신을 70% 정말 접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유행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걸려서 면역 획득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포션은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백신 접종을 몇 %만 더해도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피해는 심각했지만 접종도 빠르게 시작을 했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종률도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봉쇄 완화는 미국과 영국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네. 더 여행도 금방 시작할 수도 있고요. 사회가 정상화되는 거는 오히려 유행이 심각한 나라들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도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해서 피해도 적고 그다음 다시 이제 시작되는 시간도 당겼더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겠죠. 우리나라가 지난 1년은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입장에서는요. 근데 2021년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미국과 영국의 데이터들로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올해 6월이나 7월 정도가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분기잖아요. 2분기는 그냥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끝났을 뿐이에요. 사회적인 봉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종을 무조건 앞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접종을 당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접종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전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접종자 숫자가 더 많아요.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 3배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접종자 숫자가 우리나라가 몇 배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고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접종을 하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저는 백신만 들어오면 접종하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백신이 없잖아요. 당장.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이스라엘, 미국, 영국 백신을 엄청나게 먼저 빨리 많이 접종하는 나라들이 백신 접종 이후에 확진자 수가 더 는다더라. 이런 뉴스들을 접하신 분들이 네네. 그러면 백신 별로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도 하시거든요. 이건 왜 네네. 그런 거죠? 이제 좀 정리를 드리면 네. 백신 접종 시작할 때가 대부분 3차 유행이 시작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과 3차 유행 곡선이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서 네.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다시 떨어졌거든요. 다시 떨어졌는데 근데 떨어지기에는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으로 인해서 3차 유행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네, 그 효과는 아직 네, 안 나타나고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집단 면역의 수준을 60에서 70% 정도로 보고 이스라엘이 그 정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도달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유행이 지속되고 있냐에 대한 대답이 다들 필요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접종 2회 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됩니다. 1회 접종한다고 그 효과가 100%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60%나 70% 도달하고 나서도 한 달 정도 지나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집단 면역의 수준이 과학자들이나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을 수가 있어요. 80%나 90%가 되어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감소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감소를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봉쇄라든지 아니면 네. 마스크 쓰기라든지 몇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집단 면역이 도달됐다라고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잖아요. 나 이제 마스크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확진자 숫자는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좋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먼저 맞아야 하느냐. 백신이 정말 좋은 거라면 뭐랄까요, 공정성 문제. 네네. 누구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효능성, 효용성, 누구 먼저 맞는 것이 집단 면역에 더 효율적이냐. 네네. 세 번째로는 자, 그런데 백신을 맞을 경우에 혹시라도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을 더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분들도 계시지 않은가. 이러한 기준도 공정성, 효능성, 안전성 막 복잡합니다. 도대체 어떤 순서가 가장 바람직하며 지금 정부가 만든 백신 접종 순서는 괜찮은 겁니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첫 번째는 비용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우리가 드리는 비용 대비 얼마나 사회적인 효과가 있을 거냐고요. 네. 두 번째는 피해가 얼마나 크냐, 피해가 심각하냐, 그리고 세 번째가 백신이 있냐. 그 세 가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백신 물량이 처음부터 굉장히 충분하게 들어왔다면 오히려 젊은 층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하는 게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주로 전파를 시키고요. 활동성이 높으니까. 활동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접종 후에 사망 논란도 좀 자유로울 거고요. 안전성이 그 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만큼의 백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효과를 줄 만큼의 백신이 만약 있었다면 그냥 활동성이 많은 집단부터 먼저 접종을 해주면 많은 논란이 해결이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처음에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접종할 때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럼 1년 사이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80세 이상인데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전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망자는 절반이 넘고요. 사망자는 절반이 넘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코로나 사망자의 3분의 1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원 분들은 어떤 피해를 겪고 있냐면 사실상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요, 지금. 연애도 안 되죠. 가족도 못 보죠. 출입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지금 1년 넘게 지내고 계신데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되게 소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족과의 접촉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시간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망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거의 사망한 것처럼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교류가 없이. 예. 그분들을 보호해드려야 된다는 목적이 무엇보다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백신 100만 병 정도가 있는데 100만 도즈가 있는데 네. 그 100만 도즈를 젊은 사람들에 접종한다고 해서 집단 면역에 기여하는 비율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접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백신을 어디에 줘야 되냐? 사회적인 합의와 결정인데 당연히 논란이 있고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좀 사회적으로 보장된 삶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백신에도 종류가 많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백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더 있을 텐데 백신이라면 무조건 그냥 맞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조금 더 이게 더 좋은 백신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스펙에 민감하시잖아요. 정말 민감하십니다. 1%, 2% 그다음에 가성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사고 싶은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지금 저는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사고 싶은 모델은 2달 뒤에 입고가 된대요. 지금 갔더니 핸드폰 가게에 갔더니 그 전 세대 모델밖에 없는 거예요. 2달 동안 전화 없이 사실 건가요? 그 아니죠. 비유가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스펙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이 다 카메라 잘 되고 메신저 잘 되고 인터넷 잘 되잖아요. 근데 전 조금 더 좋은 걸 받고 싶을 뿐인 거죠. 효용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당장 그게 없어요. 근데 전화는 해야 되고요. 저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비유가 점점 확 와닿는데요. 확 와닿네요. 가리지 말자. 네, 네. 일단 통신하는 게 중요하지. 맞아. 뭐 더 예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확 와닿는데 또 하나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네네. 백신 접종이 좀 더 이렇게 접종률이 높아지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뭐 100만 도즈, 몇백만 도즈 이거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가 돼야 우리가 그나마 조금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할까요? 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벌써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극보수주의자나 아니면 기득권층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방역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방역 기조를 유지하는 상태인데 지금 방역 기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피해를 막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문제는 뭐냐 하면 방역의 패러다임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100% 이루어진다면 네. 사망하는 사례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사망자 하는 사례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확산시켜서 집단 면역을 어느 정도 감염으로 인한 면역의 포션을 늘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완전히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도 없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정부의 결정이에요. 방역의 패러다임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꿨을 때 정말 그게 돌아갈 거냐 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게 애초에 스웨덴과 영국에서 자연적인 집단 면역을 시도했다가 네네. 큰 그 낭패를 보고 결국 다시 공세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유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순전히 백신의 도움 없이 완전한 자연 면역인 거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오는 이론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완전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위험군에서 나타나는데 만약에 50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 다 접종한다. 근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을 다 접종하면은 건강한 젊은 사람만 남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올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저는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요. 보수적으로 보시고. 네. 다만 그 결정은 결국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역 전문가나 예방의학 하는 사람이 다룰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회가 합의를 해주셔야 되는 네. 거죠. 정치의 영역인 거죠. 그렇네요. 네. 다만 그런
현실과 사실 그리고 의견은 충분히 제출을 해주셔서 네네. 정보를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한 상태에서 그렇죠. 결정은 네네. 결국은 사회 결정이 되는. 네네. 네. 자, 역시 연결된 질문인데 최근에 우리 정부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3월에 개학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먼저 등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가 네네. 되고 가장 핵심이 주로 업종별로 제재나 금지하던 것을 관점을 바꿨잖아요. 네네. 이제 개인들에게 만나고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방역 조치의 변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방역 성과가 좋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저희도 일을 많이 했죠. 하지만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보상 없이 희생만 요구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 병역의 문제든 소상공인의 이번의 문제든 간에 국가가 희생을 요구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는 관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도 지금 정부는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상에 대해서. 그러면 예. 이렇게라도 먹고 살 길을 보장해 드려야죠. 저는 그냥 확진자 숫자의 관점에서는 확진자 당연히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것들은 방역하는 사람들과 역학조사하는 사람들, 병원 의료진이 조금 더 고생하면 돼요. 고생하면 되는데 근데 저희는 그래도 그 고생을 대가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분들은 생계가 곤란한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가 방역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당연히 불만스럽죠. 그러니까 단계가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으로 넘어간다는 게 방역 관점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확진자가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주장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참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쪽을 위해서 그쪽으로 접근을 하면 다른 쪽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각오는 하고 있고요. 예, 언제든지 늘어날 각오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백신 접종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마 온 국민이 네네. 다들 그래 이 질문이 빨리 나갔어야지 할 수도 있는데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마스크는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방역의 패러다임 이야기인데 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다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저는 벗을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느린 시점은 전 국민이 100% 접종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그거는 방역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랑 추이를 봐야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스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마스크의 힘. 다만 마스크가 너무 많이 있으면 또 생활 환경 쓰레기 오염 문제가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좀 어긋난 여담인데요. 원래 네. 저는 감염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감염병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군의관을 했었는데 원래 군대는 미대에 나오면 운동장에 줄 긋는 거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예방의학 전문의를 따고 군대를 갔는데 예. 저는 원래 의료 정책 전공자였어요. 네.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넌 예방의학이니까 역학조사를 해라고 역학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시켜서 그때부터 감염병이랑 하게 됐는데 제가 군대 가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았고요. 근데 군대 가서부터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죽는 병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죽는, 근데 그게 자살과 사고나 이런 걸로 죽는 게 아니고요. 감염병으로 죽는 병사들이 아직도 해마다 몇 명씩 돼요. 몇 명씩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훈련소에 들어가면 산밀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훈련소에 거기서 보면은 한 방에 80명 자고, 맞아요. 그 다음에 신병교육대 이런 데서 거기서 보면은 정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폐렴이 저 군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어요. 폐렴으로 죽는 병사들도 보고,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잖아요. 최전방 지역에 그것 때문에 죽는 병사들도 봤어요. 야외 그때부터 막
작업하고 이러다가. 네, 그때부터 일종의 제가 소명이나 사명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젊은 감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감염병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서 군에 감기가 없어졌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네. 아무도 안 죽어요. 예. 예,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많은 감염병들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스크에 감사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이야기네요. 네. 제가 과거에 경찰관 때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 발생했을 때요.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경찰관들이 많이 투입되고 검문검색 늘어나고 하니까 모든 범죄가 다 줄었어요. 아, 네.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모든 감염병이 다 줄었고요. 네. 예, 모든 감염병이 다 줄었고, 우리가 작년에 독감 백신 접종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플루엔자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저처럼 이제 감염병 연구하는 사람들 앞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네. 없어요. 아, 예. 연구할 대상이 없어지는 문제가 네, 소장님도 범죄를 연구하시는데 범죄가 없다면 사실 네. 연구 주제가 없어지시는 할 일이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예, 저희도 이제 할 일 없어지는 이제 다른 전공으로 바꿔야죠. 네.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글쎄요. 일단 교수님의 그 전공 영역과 연결은 되지만 딱히 그 분야라고 네네.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이 백신 연구 개발 그리고 상품화는 어디까지 와 있나. 처음에 기대하기에는 이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네네. 외국의 백신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짧게 끝나고 우리가 만들어서 이 양 걱정 없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백신의 기술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들과 한 1년,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1년, 2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 상태고 1년 정도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더 미뤄지는 이유가 우리가 백신 접종하려면 임상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우 효과적인 백신이 증명되어 있는데 그 백신을 가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면은 임상시험 진행이 되게 어렵죠. 임상시험 진행 어려움이 있어서 더 늦어질 겁니다. 더 늦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기존의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지금 새로 개발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비교를 해서 둘이 차이가 없음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효과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네. 차이가 없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서 개발이 조금 더 느려질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국산 백신 개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산 백신은 일종의 국방 물자거든요. 국방 물자인데 네. 우리가 그 이제 과거의 냉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핵무기만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고요. 생물학 병기들도 대량 살상 무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ICBM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를 개발한다. 그런 것처럼 생물학 무기에 대응하는 수단은 백신이에요. 굉장히 국방물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든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스푸트니크 V라고 해서 좋은 백신이 나왔잖아요. 네. 기본 기술이 너무 좋아요. 수십 년 동안 냉전 시대 동안 그것만 연구하던 연구소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제자들이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그 백신 성능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오거든요. 같은 플랫폼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국산 백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국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행성 출혈열, 네. 한타박스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 회사들이 개발 안 해줄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백신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느리고 힘들겠죠. 돈도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투자는 계속 돼야 되고요. 기반도 없으면 나중에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방역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고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생계의 위기까지 내몰리는 어려움 겪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또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들은 24시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우리의 일상은 이미 파괴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우리 전 국민이 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신발끈 동요 매고 경각심 높이고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재훈 교수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